이번 주는 CPI 지표와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CPI 지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연준의 긴축 강도를 더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잡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뭐 그다지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그 유가의 모습들은 정유주들에게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되겠죠. 왜냐면 그 정제 마진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유가는 일시적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오르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다운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유 섹터들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이게 테마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된다,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일단은 뭐 2차전지도 처음엔 테마로 시작했다가 하나의 주도 섹터로 변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로봇주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가지 부분 속에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만기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부담감들 좀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 그래도 주말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받아주면서 올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단 부담감의 요소가 좀 되긴 합니다. 연준의 이런 그 정책 기조가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같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연준의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가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 긴축이 다시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쁜 뉴스가 나와야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업률이 좋아졌다, 그러면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연준이 긴축을 할 것이다. 또 실업률이 나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나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배드 뉴스가 굿뉴스, 굿뉴스가 배드 뉴스,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9월 19일, 20일 이렇게 이틀 동안에 연준의 FOMC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 FOMC에서는 사실 뭐 금리 결정은 특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그 CPI 지표가 굉장히 좀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쯤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지표가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물가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국제유가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배럴당 87달러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이야기로 해드릴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부담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원자재 이런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일단은 경제 지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CPI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0.6% 정도 올라갈 것이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8월 달에 휘발유 가격이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이 CPI 지표를 봤을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네, 그다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달에 0.2% 올랐는데 그 전에 기록했었던 수치가 0.2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 상승할 것이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4.7%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근원 CPI는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냥 CPI 지표, 이 소비재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물가는 좀 다운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유가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역기조 현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네, CPI 지표가 이번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시장은 근원 CPI에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CPI에 주목할 것이냐 이게 갈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근원 CPI가 4.7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CPI가 3.0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3.0이 나왔음에도 연준 입장에서는 근원 CPI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CPI는 3.6으로 올라가지만 이 근원 CPI가 네, 4.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두고선 또 연준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이번에는 그냥 CPI를 예로 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근원 CPI가 일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지만 에너지의 그 가격 상승은 일단은 부담을 좀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 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물가 상승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 당장 이 유가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지만 않는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질 이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CPI 지표에서 이런 물가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일단은 조금 나빠지는 수준이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11월 달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이 지난 연도와 기준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물가에 대한 어떤 그 변동폭이 조금 상향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이어가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이번 물가 지표를 참고로 해서 발표가 된다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꺼리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매매 포인트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당분간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크게 본다라면 다음 주에 있을 FOMC까지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번 주에 만길이 끼어 있어요. 3, 6, 9, 12 해서 3개월마다 돌아오는 쿼더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마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은요, 부담감을 주기는 충분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만길 같은 경우는 시장을 붙잡아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성은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밑에서 올려줄 거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준점을 잡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을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이번 주에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90에서 2610포인트로 제시했다. 자, 중심점이 어디예요? 2550입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60이고 위로 60입니다. NH에서 지금 이렇게 전망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특히 금융투자의 매매 포인트가 관망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운데 지점에서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 포인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의 움직임하고
거고, 외국인들이 얼만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또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수 포인트를 크게 가져가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개별주나 개별 재료, 테마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요. 지금 지지라인은 2550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에서 2600까지의 변동폭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까지 어느 시점에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 후반에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 좀 기대를 걸만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최근에 프로그룹으로 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서의 매도가 좀 진행돼서 주가 좀 떨어진다라면 거기서 나오는 수급들이 우리가 원하는 종목군 쪽으로 좀 골고루 퍼지게 되면서 시장의 지지점을 좀 잡아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 에코프로 그룹이 또 막 올라가면서 수급을 글로 다 몰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또 애매한 위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할 것이다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주 초중반 흐름을 좀 보면서 13일날 발표되는 CPI 지표, 그 다음에 14일날 우리 만기일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고요. 주 초반에는 거기에 대한 관망세가 나올 것이고 변동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일단 관망 흐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은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WTI 같은 경우는 86.87달러, 그냥 87달러 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감산을 연장 결정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원유의 어떤 감산을 하게 되면은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기름값이 기름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수요가 많이 좀 둔화됐을 수도 있겠죠. 뭐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들이는 그 양 자체가 좀 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산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고 다시 기름을 뭐 더 파내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라서요. 지금 일단은 올해까지는 감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감산에 대한 소식은 결과적으로 유가의 상승 그리고 기름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다. 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정유 섹터입니다. 정제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오일이라든지 GS 칼텍사의 지주사 GS 현대오일뱅크를 운영하는 HD 현대 이런 쪽, 그 다음에 중소은행 중소 정유 섹터들도 있잖아요.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도 좀 많이 보였다는 거죠.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빠릿빠릿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유가는 계속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가 되면은 이제 좀 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더 연장하겠다고 하게 된다라면 부담감이 좀 커지겠죠. 자, 어쨌든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현상 때문에 유가가 상승세를 당분간은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정유주와 화학주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어떤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재고에 대한 부분들, 즉 싸게 사놓은 재고품들이 일단은 지금 유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그 마진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도 계속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중국의 경기 둔화, 그 다음에 미국의 긴축 우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유가의 어떤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유가가 이제 뭐 기름을 감산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름을 소비하는 어떤 그런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유가가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계속 소비는 늘어나는데 물건의 공급량이 딸려 이렇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급량이 떨어진 만큼 수요도 같이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쌤쌤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100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87달러예요. 이게 유가가 90불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더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게 되고 긴축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된다면 시장에는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정유 섹터나 화학 섹터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또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적인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 상승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진정되고 마무리되는 수준으로 가야지만이 좋아질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섹터는 정유주, 화학주 이런 섹터,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기차 섹터 이런 쪽에서 기대감은 좀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로봇 관련주들이 무더기 신고가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이 좀 불안하거나 좀 안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 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로봇 플랫폼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서만 500% 넘게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족 보행 로봇이죠. 이게 국내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이 휴보를 개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 현대 오토에버, 이건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현대 오토에버나 대동기어, 유진로봇, 아진, 엑스텍, RS 오토메이션, 딥노이드, 대한금속, 이렌시스 이런 로봇 관련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잘 나타났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팔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는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잘 가는 종목이 더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장의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그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삼성, 포스코, 한화, 두산 이런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가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테마가 아니다. 이제는 섹터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섹터를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인공지능을 착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가 직접 가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불량률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하나 같은 경우도요.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시키겠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 그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AI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AI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AI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칩들의 어떤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은요, 당분간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단기적 반등을 통한 오버슈팅이죠. 산업적인 역량은 더 좋아질 거로 생각되지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한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돋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려가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만약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너무 올랐는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잘 움직이고 있고
있고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라면 일단 당장은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얘네들이 실제로 주도주 개념으로 잡히게 되고 주도주 섹터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지금에 멈추진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대한 포인트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와 애플의 아이폰 출시. 아이폰 출시도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아이폰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아이폰 사용 금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이폰 사용 금지 이런 얘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죠. 중국이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팔아먹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애플의 주가에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신형 아이폰 출시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흥행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중국 지역과의 원활한 타결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이번 주에 변수 요인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 그리고 물가지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에 대한 부분들은 말이 아직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무더기 신고가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 섹터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대신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온 오버슈팅한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기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려가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주식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들 위주로 새로운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은 좀 피해 가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섹터로 우리가 포함은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산업 자체의 포인트가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스타코믹스 펼치세요.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재 때문에 팔아버리는 주식이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 투매를 공략하기 바란다. 무슨 이유였건 헐값에 내다버린 주식은 쓰레기통 속의 보물이다. 자, 설명은 따로 필요 없죠? 네. 투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게 팔려나갔거나 정말 견디지 못하고 매도가 나간 종목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회를 주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힘차게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네, 시장은 별로 재미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것들만 잘 찾아서 계좌의 수익을 많이 올리시기 바라고 오늘도 힘차게 좋은 일들을 만드시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진행하는 무료방송에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하고 같이 이번 주를 활짝 열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료방송을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